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뭐 나름 무척 덥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이 시간에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사실 오늘도 2주 전에 이제 발제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교육 분야에 아마 이제 미래 교육과 관련된 그러면서 이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이제 우리 단국대학의 이혜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교육 분야는 굉장히 사실 난해합니다만 저도 뭐 평생을 대학에서 이 교육과 관련해서 살아왔는데 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제 법학교육과 관련해서도 참 어렵다. 특히 요즘의 실정으로 보면은 참담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제 초중등 교육 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제가 세미나의 사회자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세미나 사회자께서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오늘 사회는 그 공주대학의 법학과 권영둔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헌법 전공이신데요. 그 언론법학회 회장도 하셨고, 이제 헌법 분야에서는 이제 국내 최고의 권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이 빌리펠트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고요. 이제 뭐 직접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마 평소에 고민하신 것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권현동 교수님도. 이제 그러면서 오늘 전문가이신 이혜영 교수님 발제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 함께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아마 우리 권현동 교수님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사회를 맡아주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우리 이 저녁 시간에 어, 한 20분은 들어오셨네요. 지난번에 한 50분 들어올 때가 좋았겠습니다만은 이현희 교수님 어, 어,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어, 생각을 공유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이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우리 권현동 선생님께서 이제 마이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공주대 권영동 교수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예, 이 무더위와 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 지난번부터 이제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이걸 대전 시민단체에서 제가 이걸 주제로 그, 이 강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굉장히 좀 피곤해서 그냥 음, 얼굴 안 드러내고 이 음. 이어폰 끼고 듣다가만 잠이 들었는데 또 유튜브로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 공정평화 아카데미에서 이 미래 교육 정책을 주제로 해서 오늘 그 세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그 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 해결에 그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그 장애 학생, 또 다문화 학생, 학교 밖 그 청소년과 같이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전문가 선생님들 이제 특히 제가 논문도 찾아봤는데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도와 현장의 간극 속에서 소외되거나 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라든지 문화적 배경의 차이, 또 학교 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멀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평화 아카데미에서는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그러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또 현실적인 교육 지원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발제자님의 발표를 먼저 듣고 토론자 두 분의 토론과 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이어서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잘 못 맞추는데 이 발제는 한 25분 정도면 되겠죠. 그 내외로 해주시면 되겠고 토론은 각각 1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실 이영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당국대, 예, 박수 먼저.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교수님께서는 당국대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임하고 있고,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어, 이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러한 중요한 내용으로 발제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교수님 먼저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이영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 발표 자료를 공유하면 될까요? 공유가 지금 네, 요청 직접 볼게요. 예,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유가 켜져 있지 않다고 나와서 지금 아, 예. 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예, 안 네. 되죠. 줌이 나오네요. 줌이요? 저는 화면이 다른 게 뜬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를 했는데 지금 이창민 우리 사무국장님 그 화면이 공유된 상태인가 봐요. 그거를 중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러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교육 토론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단국대학교에서 지금 교사 교육을 지금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 교사들 또 현장 교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뭐 전문가라고, 이제 교육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교육 분야에서 제가 일을 하니까 이제 맞겠지만, 제가 원래 이제 전공한 부분은 과학교육이었고요. 그리고 박사는 교육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대학원에 있으면서 교사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좀 그러니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이전의 교과교육회의에서 유초중등 미래교육 비전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가 2018년, 19년도였었던데, 그때 이제 김영순 교수님께서도 함께 미래교육 비전 연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계기로 제가 이제 미래교육에 관한 논문도 좀 쓰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올해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의 2기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실 교육부가 실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발전 계획이 사실 중요하긴 한데 아까 이제 시작 전에 그냥 여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좀 질책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제 2기 위원으로 올해부터 참여하면서, 요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유초중 등 고등교육까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해당합니다. 에 관한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어떤 제안을 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교육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사실 교육은 모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다 또 잘 아시는 그런 분야라 오히려 교육계에 있는 분들만의 논의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의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이제 좀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요 분야에 대해서 여기 계신 또 다른 분야든 또 이런 선생님들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공유드린 발표 자료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분야 전에 간략하게 전체적인 영역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유아교육,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 그다음에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그리고 교육 전환, 대전환을 위한 어떤 사회적 난제, 그래서 대입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서열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각각의 또 몇 가지 의제가 있어서 현재 약 한 20개 정도의 구체적인 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들을 전문의 위원들이 이제 같이 지속적으로 지금 거의 지금까지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서너 시간씩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논의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의 영역을 의제를 맡아서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사회적 약자 지원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재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입제도 개편이라든가 고등교육 부분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회적 약자 부분에 관한 어떤 교육적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데 이게 이제 영역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딱히 한 분야를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신 이게 자신 있어 하시는 분도 좀 없었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문화 교육이나 뭐 장애학생 특수교육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그냥 공부를 하면서 조금 이런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런 배경이라 조금 부족한 점이 이제 많이 있겠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중등 교육에는 제일 중요한 이제 교육과정과 수업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뭐 발표가 나중에 이제 또 나면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 대입제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평가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적 대응 부분, 그리고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단순한 어떤 그 교과 교육이 아니라 인성 생태 시민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각각의 의제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는 그런 주요 부분은 이 교육복지 교육 격차 부분으로 이 그 영역에서도 세 개의 의제가 있는데 제가 그 오늘 구체적으로 좀 발표드릴 부분은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정책 부분입니다. 물론 요 세 가지 의제가 다 연계된 그런 그 의제라고 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공공지원의 확대,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 이 부분도 여기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크게 사실 그 아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없는 그 영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제 방향성을 제안을 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교육부가 좀 더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제 부분은 여기부터인데요. 사회적 약자로 해서 이제 크게 그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강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논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교육 격차를 겪기 쉬운 집단에 대한 교육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약자들의 지원이 단순히 그 이런 그 이념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는 방안이다라는 어떤 배경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서 이제 먼저 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정책에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초안이고 제가 오늘 토론 그 해주실 두 교수님께 공유드린 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원고인데 어, 지원 배경과 목표 그리고 현황과 어떤 한계 그리고 정책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학생 지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법 이제 최근에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 이미 진작부터 그 이런 어떤 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죠. 그래서 통합 교육 이런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의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특수교육 발전 계획에 따라 맞춤형 특수교육이 제공돼야 되고 통합교육의 조성과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고등평생교육의 기회가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의 지원의 어떤 현황과 한계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 전에 토론문을 보내주신 우리 교수님, 박 교수님 또 원고를 보고 더더욱이 이 현장에서의 이 특수교육에 관한 어떤 한계를 많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 이게 통합교육이 지향돼야 되는 부분임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분리교육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학생들을 위한 이 특수교육법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들에 대한 이제 맞춤형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의 그 지원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특수교육 교원의 수가 지역차와 이 학교 급별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고교 진학률도 낮고 그리고 진로 직업 교육에 관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지원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촘촘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또 이렇게 아주 이 분야의 전문가가 못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이제 많은 그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특수교육이 이제 통합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초중등 교육법에 특수교육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수교육법으로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일반 교육이라고 하는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그 교원이나 이 관계자들이 이 특수교육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교육이라면 일반 그 교육과 초중고 교육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 교육 관련자들이 오히려 특수교육법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중등 교육법으로 특수교육법이 포함돼야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그 통합교육을 위한 그런 방안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특수교사의 배치율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통합교육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력이 확충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놓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기 진단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법제화가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또 이 현장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가 굉장히 많은 특수교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특수 교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통합 교육이 되려면 일반 교사들도 특수 교육 대상자를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그 지식과 그 매뉴얼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그 법적 근거가 2023년도에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학교장에게 이와 같은 어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위한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문화 가족 정책이 따라서 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추진돼야 되는 부분. 그래서 현재는 다문화 학생들이 이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사각지대와 한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학생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그런 교육 수혜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제 그 수요자는 많은 반면에서 한국어 교육 교사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굉장히 좀 뭐랄까 열악한 그 교육 그 대상자에 대한 그 교육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많은 초중고의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관심을 많이 안 갖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교육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 흔한 말로 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교육이고 막 그 팬시한 교육인데 다문화 교육은 어려운 학생들 일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교육이다라는 그런 그 좀 왜곡된 그런 이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이런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다문화 학생들의 지원이 굉장히 이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그리고 또 일회성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인 그런 지원이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이 다문화 학생들의 그 역시 스펙트럼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난민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결혼 이민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중도 입국자 뭐 여러 그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맞춤형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그리고 이 다문화 학생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뭐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학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 그리고 이렇게 차별받고 혹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이제 경우에 어떤 이 정서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한계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방향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문화 학생들에 관한 지원에 관한 근거는 있지만 이것이 다문화 교육 기본법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관련 부처가 통합되고 이런 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이 다문화 학생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데 이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확대해서 이 계층에 따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고 그것과 성장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또 이 다문화 교육도 외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그 멀티컬처럴리즘이 보편적인 그런 교육의 하나의 그 타픽인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그 소외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면적으로 교사 교육이나 그 교원 양성 단계부터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특수교육처럼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그 정서적, 심리적 지원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네, 여보. 그리고 네. 응. 왜 전화 안 해? 예,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네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입니다. 학교 밖 선생님, 제가 모두 음성을 했거든요. 그 교수님, 제가 전체 음성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만 다시 켜주실래요? 이영희 교수님,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켰습니다. 예. 아, 예. 그, 음,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들이 일부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 실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이제 의무교육이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교 공교육에 참여를 해야만 하지만 고등학교에부터는 이제 그만둔 학생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 그만둔 학생들이 옛날처럼 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유에 따라서 학교를 그만두는 그런 이제 이탈자들이 많고 요즘에 특이한 사항은 아예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교에 입학을 안 하는 취학을 안 하는 미취학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현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많이 달라진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공교육은 온리 학교에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청도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를 안 하고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그 모든 학생들인데 학교를 안 다닌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이제 요구들이 있죠. 이런 것이 이제 현재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현재는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재의 지원은 여전히 뭔가 특별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둬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전의 방식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다양한 요구에 그다음에 배경의 학생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나 교육청은 이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이 학생들은 주로 뭐 여가부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산발적이고 일회성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실 이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진로를 찾아가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큰 사회적 손실이죠. 이들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또 중요한 시기에 학교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말하자면 인생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 관한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데, 그리고 또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은둔형 청소년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가고요. 이들에 관한 그런 어떤 지원이 연계되는 고리가 없어가지고 이 은둔형 청소년들의 일단 나중에 사회적 문제, 이건 점차 커져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그 정책 방향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미취학부터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진로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정고시 중심의 교육 지원이 아닌 여러 가지 요구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된다. 뭔가 학점 은행을 뭐 한다거나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녀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대안학교도 많이 그 예전보다는 좀 인정되는 학교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대안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그 학력 인정 기관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진학을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원인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맞춤형 그 진로 지도가 굉장히 절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미취학 학생들은 이제 그 성장 단계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취학 학생들이 요즘에는 아예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일부 계층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국제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 학교로 이제 돌아오거나, 이제 제대로 된 나중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로 지원, 그러니까 취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밖 이 청소년 지원 센터에 전문 상담사나 임상병리사를 배치해서 이 학생들이 은둔형 그런 어떤 위기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회복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계속 되는데요. 이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뭐 학점 은행으로 학점을 딴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대안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그 디지털 기반 환경을 구축시켜 줘야 된다. 특히 이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어떤 굉장히 사회적 약자인 환경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공교육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초중등의 공교육비가 거의 1년에 그 1,4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교육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교통비부터 뭐 청소년 활동 바우처 그리고 여러 가지 진로 진학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그런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게 토픽이 좀 세분화돼서 내용이 원래 좀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면 이게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좋은 토론으로 제가 오늘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어, 모든 학생이 그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촘촘하고 그 지속 가능한 교육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그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직결된 과제이며 또 그런 방향성에 기초해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공주대학교에도 그 특수교육학과가 있는데 그 많은
그 선생님들 그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는데 어쨌든 이 오늘 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안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좀 토론이 기대가 되는데 먼저 그 김영순 교수님께서 네, 권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예, 운전 중에 있는데 10분 후에 귀가 중이거든요. 예, 제가 예, 학교에서 그러면 가는 중인데요. 네, 예, 먼저 다른 선생님 토론하시고 제가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우리 그 박정인 교수님께서 이어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 그 토론을 보니까 그 은사님인 장재옥 교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이 공주까지 막 날아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아주 그 토론 내용이 굉장히 그 현실에 적용하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그 박정인 선생님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정인입니다. 예, 여기 우리 장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2009년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해서 법학 박사 학위 주셨습니다. 저 이제 교수님한테 맨날 툴툴거렸는데, 이제 제가 얼마나 그 대학원 다닐 때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잘 받았는지 어,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맞춤형 교육을 잘 하시는 교수님이셨거든요. 저한테 맞는 항상 과제를 주셨고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지도해 주셨고 또 제가 제때 학위 받아서 또 공공기관에 갈 수 있었습니다. 또 교수님 덕에 또 제가 결혼도 했는데요. 예, 불운이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불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또 이제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녀석이 이제 또 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제가 이 교육과 복지 영역에 함께 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또 장애인 단체의 사무국장이 되면서 온갖 시위에서 제가 지금은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예, 2번이나 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인권운동도 하고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은 이제 엄마가 먼저 비장애인들하고 통합을 못하면 내 자녀도 통합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다 알지만 정확하게 이 비장애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지난 30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 뭐 원래 제 전공은 재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통령 본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예, 지금은 또 이제 학술 연구교수로 이제 예, 디지털 기술 관련해서 이제 학교에선 다 특허 강의만 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아들 학교에 이제 학부모 회장이 이제 올해가 되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들 학교에 이제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아유, 교장 선생님 93년도부터 우리 학교에서 평생 고생했는데 내가 회장 됐는데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말씀이 어, 교실을 좀 해결해주면 좋겠다. 회장님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들을 그냥 학교 보내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학교가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보시면 제가 뭐 만든 규격도 아니고요. 전 건축도 모르고요. 별표 1에 교실은 66제곱미터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이제 22제곱미터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이제 특수학교가 우리 서울시에 이제 32개인데요. 물론 그것도 이제 엄청 많이 지은 겁니다. 막 조희연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공격적으로 엄청 많이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장애인 권리비 협약 이행하는 거를 물리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뇌병변
학생들을 위한 학교들을 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폐성 장애 학생과 지적장애인 학생들은 미어 터지는데 심지어는 이제 코로나19로 언어장애 학생들이 더 급증했는데 특수학교는 너무 모자라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지원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 학교에 가시면 특수교사는 일반 교사의 명령을 듣는 종속관계입니다. 그래서 원반이냐 도움반이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특수교사는 도움만 전도 주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요. 원반 교사의 이해에 따라서 너 나가 이러면은 바로 도움반 가야 되고요. 예. 너 있어도 좋아라고 하면은 잠깐 원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결정은 원반 교사가 합니다.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거의 뭐 기적 같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떻게 그런 자녀를 키우면서 사회생활 다시 할 생각을 하냐. 의사인 여자도 어, 아주 부자 아니고서는 애를 봐주는 애들이 사람이 여러 명이 아니고서는 사회에 다시 못 돌아온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다시 사회에 돌아왔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이제 뭐 저는 뭐 제 아들이 굉장히 중증입니다만 또 성향은 또 되게 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종적인 친구라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친구다 보니까 큰 문제 없이 학교 생활도 하고 어딜 가나 좀 사랑받고 좀 이런 면들이 좀 있어서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엄마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준 그런 아들인데 부득이하게 이제 원방교사와 이제 도움방교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회 교수님께서 좀 아셨으면 하는 것이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는 북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일반 교사가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갖추면은 특수 아동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고 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내가 한 명 더 받을게, 두 명 더 받을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아예 특수교사가 되는 시험하고 일반 교사가 되는 시험도 다르고 과도 처음부터 아예 다르고 들어가는 성적도 아예 다르고 나오면 특수교사들이 이제 이 원반 교사에게 굉장히 종속적이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쓰는 그 시간에도 눈치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눈치 보는데 당연히 장애 학생은 더 눈치 봅니다. 그리고 소풍을 못 가는 건 당연하고요. 소풍은 당연히 엄마가 따라가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날은 이제 그냥 결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요즘 사실은 굉장히 외부 활동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워낙 통합교육협의회에 이제 부회장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무국장을 하면서 제가 3천여 명의 회원들 사례 연구도 했고, 현재도 지금 장애인 지원 주택에서 운영위원이고, 또 다산하늘센터나 복지법인에서도 법률자문위원장을 했고 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죽는지 또, 어, 어떤 연금을 받고 어떻게 이용되고 성년 후견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은지를 눈앞으로 다 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당장 학부모 회장이 돼서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우리 학교가 일단은, 먼저 학생부터 받아. 왜냐하면은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 저는 송파구에 사는데요. 66만 인구가 사는 가장 많이 사는 곳인데도 특수학교가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학교가 하필 또 이제 사립특수학교입니다. 근데 사립특수학교인데 우리나라 법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게 사립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를 섞으면 안 되는 게 일반 사립학교는 내 아이가 과학고 다니고 내가 뭐 연예인 되고 싶어서 연예고등학교 좀 보내고 싶고 그래서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엄마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교장 선생님이 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뭐 엄마가 기부금도 낼 수 있고 뭐 이런 거지만
우리는 일반 학교에서 도저히 통합이 안 돼서 도움반 선생님도 해줄 수 없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 마지막 차에 몰려서 가는 곳이 특수학교입니다. 그런데 겨우 한 학교 있고요. 한 학년에 6명씩 두 반이 있는데 경쟁률이 19대 1에서 29대 1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마들이 뭐 울고불고 이건 기본이고요. 예, 학교가 일단 지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 일단 들어오면은 엄마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학교에도 아무 말 못하고 왜냐하면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잘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학교를 들어오고 싶어서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적응 못한 친구들이 모두 다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당연히 뭐 학부모가 우리 학교 너무 부족해요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2011년에 그냥 강동송파 교육청이 또 서울시 교육청 본청이 야, 전공과 필요하대. 2008년에 특수교육법 만들었으니까 너도 받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을 전공과 1학년과 전공과 2학년 총 합쳐서 36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36명을 주시기 전에 교실을 먼저 주시고 36명을 주셨어야 되는데 일단 받아. 내년에 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 주셔야 되는데요. 이러면 내년에 신청해 줄게. 내년에 신청해 줄게. 이렇게 해서 15년간 있는 교실을 36명이 더 지내야 되기 때문에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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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의무교육도 다 침탈이 들어왔고요. 그 사이에 새로운 종목이 생겼습니다. 특수교육 실무사라든지 여기에 워낙 중증 장애인들이 몰리다 보니까 조현병이 있는 장애인들, 정서적 장애도 있는 친구들, 자폐성 있는 장애인들, 폭력성이 있는 장애인들까지 다 몰리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학교는 38명이 있는데요. 또 그리고 늘봄 교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쉼터가 필요합니다. 휴게실도 필요하고 업무할 공간도 필요한데 이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와보시면 복도에서 선생님들이 아주 작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땡볕에 앉는 그런 의자에 앉으셔갖고 일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 컨테이너를 임시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부모도 교육청에 가서 교실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학년에 고등학교 갈 때 잘릴 수가 있고 전공과 갈 때 잘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전공과 나오면 우린 더 갈 데가 없습니다. 평생교육대학이 진짜 필요한 애들은 사실 장애인이죠. 왜냐하면 동네에 여성문화회관이고 문화원이고 정보화 교육이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리도 배울 수도 없고요. 우리 애들은 늦게 자라니까 발달 장애인인데 얘네들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갖고 이제 좀 정서가 안정돼갖고 뭘 좀 배워보려고 하면 이미 나이가 20살이 넘었죠. 그래서 사실은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한글을 모릅니다. 아, 이렇게 이제 거의 돌봄 수준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건 지금 제일 그래도 좋을 때 찍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결석을 많이 했을 때 제가 가서 찍었는데요. 한 반에 원래 6명이지만 8명씩 배치를 받아서 지금 저희 학교 다 과밀이고요. 이게 저희 교실입니다. 굉장히 좁지요. 예, 좁고 사물함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과서를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쓰고 다 내년 학년들한테 또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넣어놓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친구들은 국영수가 되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변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경기하면은 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아빌리파이라든지 리스페리돈이라든지 수많은 이런 것들이 예, 여기 안에 다 약장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학생들만 제가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나서 갖고 지금 3월 달부터 권익위에다가 문제를 삼았더니 어, 권익위에서 이제 이 문제를
국민신문고한테 얘기를 했더니 국민신문고는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제 민원을 던졌고 서울시 교육청은 다시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던져서 저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15년 동안 열심히 신청했는데 당첨이 되지 못해서 교실을 못 만들어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신문고냐. 나는 우리 교장 선생님 매일 보고 있는데 애 학교 아침에 데려다 줄 때마다 보이는데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국가한테 들으려고 했는데 이게 뭔 바보 같은 소리냐.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에 갔더니 어, 자기들은 제가 이제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보면 여기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립학교법과 상관없이 의무로 다 무료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쪽을 배정해줘서 할 수 없이 간 사람들이니까 해준다고 했는데 왜 교실을 안 해주냐? 장애인 인권 권리 협약에 보면은 이건 물리적 환경을 제공 안 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인 차별 아니냐? 적극적 차별이면은 서울시 교육청을 내가 그러면은 고소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교를 처음 만드는 일은 학교 지원과가 한답니다. 그런데 학교를 만들어서 교실을 만들 때는 교육시설과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 교실 외에 다른 뭐 강당이라든지 특별실을 만드는 것은 시설 안전과가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예산을 안 짜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과의 장학사는 얼마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냐면 저희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도 좀 커피 내리는 뭐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기본적인 어떤 평수가 돼야지만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해서 이렇게 평수가 된 게 아닌데 아예 이런 평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신청할 수도 없어 라고 해서 저희는 한 번도 커피콩 한 번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의자나 이런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사실 작년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도 효력이 정지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조영 교육감님이 학생 인권 조례를 이렇게 없애는 거는 안 된다. 어, 학교에서 학생들 약자다. 교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지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대법원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미 풀스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학생 인권과 학생 자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이 달리 한 일이 없고 학생 관련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실 엊그저께도 제가 학교 발전기금 100만 원 내고 왔는데 학생 자치운동에다 체크해 줬습니다. 학생회장 또 뽑고 이러는데 또 쓰라고. 학생들을 그래도 자치는 해야 되니까. 네, 이런 어떤 것 부분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텐트럼을 여기서 일으키면은 어, 오히려 그 친구를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해야 되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잠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어딜 데려가 줘야 되는데 교실 자체가 이렇게 좁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의 인권도 침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좁아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또 사회복무요원들끼리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보면 어, 그 학교에 가면 지옥이 열린다. 그렇지만 좋은 것도 있다. 2시 반에 어, 저는 이제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특수학교들은 다 2시 20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일반 학교들은 4시 10분에 끝나는데 하여튼 2시 20분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끝나면은 그래도 사회복무요원을 어디 앉혀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복불복이 있으니까 알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사회복무원들이 주고받는 글을 보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원들이 조금 쉬고 싶을 때는 이렇게 급식실에서 저희는 쉽니다. 비단 우리 특수학교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저희 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막 발전기금이나 이런 거 막 주워 모아갖고 컨테이너를 살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 실무사라든지 늘봄교실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써야 되는 행정적인 것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갖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또 이제 학교 보안관으로 계시던 분이 5년 동안 계셨는데 조시다가 우리 아이들이 뛰쳐나갔는데 두 명이나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5년을 계약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전직 경찰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불법 컨테이너가 있는 부분, 또 그리고 평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불법 건축물로 해서 저희 학교가 지금 다 벌금을 냈습니다. 이건 다 팩트고요.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조금 줄여서 얘기해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주호민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문제를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 이, 다른 다 있는, 우리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이런 프로토콜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 자료 자체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아예 판단도 못 해보고, 항소심에서는 어떤 녹음이 최우수단성인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통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학교에서는 공개 수업 때 사실은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도움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지역하고 이런 격차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저는 이제 교육복지센터에서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을 제가 많이 지도했습니다. 표준등교육법 28조에 보면은 학습부진 아동들을 한 주에 한 번씩 위켄 센터에서 불러갖고 관리하는데 난이도가 제일 높은 친구들만 제가 강동교육복지센터상에 어, 센터장 분의 선배라는 이유로 이런 친구들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뭐 필리핀이 고향이라든지 이런 자기 엄마나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사기라든지 준사기와 같은 이런 범죄 상황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이제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도 뭐 스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비를 빙자해서 사기를 당하는 예를 정말 드문드문 계속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제가 이거 표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뭐 해놨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냥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뭐 바라는 것은 없고, 물론 이제 노인도 평생교육 필요하고 비장애인도 필요합니다만, 어, 평생교육이 더 진짜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뭐 분리가 아니라 정말 통합하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안전하고 싶다면, 그냥 장애인들 보고 무조건 뭐 노동해라, 노동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노동할 만큼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평생 동안 좀 학습을 좀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22세부터 65세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평생교육 친구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곰돌이 체육센터라든지 스포츠 교육 쪽에서 봤는데요. 주무부처인 19개 정부 부처는 지어만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데요. 서울시가 10% 정도 처음에 이제 지원을 해주다가 곰돌이 체육센터에서 돈을 빼니까 그 후부터는, 그 센터가 분명히 장애인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90%를 다 비장애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앞뒤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하고 복지는 사실 저는 앞뒷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 결국에는 복지고 또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들을 다 손보셔야 됩니다. 뭐 언어치료사 뭐 이런 것들은 국가 자격증이지만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다 민간 자격이고 다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와 있고 사회복지사와 교사는 결코 또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봄도 아니고 학습도 아니고 통합을 영원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어, 많은 분들을 좀 돌봐주셨으면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교육위원회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읍소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야, 야, 개미가 물에 빠졌을 때 야, 개미야, 너가 수영 배워갖고 스스로 자립해갖고 물 밖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가혹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미가 물에 빠졌을 때 개미 일단 건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전반적으로 교육을 좀 돌아봐 주실 때 이런 현실과 상황을 좀 공감해 주셨으면 해서 보통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다 귀 닫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 자리니까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지금 본인의 그 자녀 양육 경험과 그 현장 활동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그 실질적인 학습권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통합 교육의 한계라든지 개선 방향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의 학습권은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고 또 이 통합 교육이 선언이 아니라 나아가서 좀 더 실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 국가인권 아니 인권이 아니라 국가 그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그 이영희 교수님 특별히 또 토론에서 강조를 하셔서 어깨가 좀 더 무거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책 수립에 그런 꼭 필요한 내용의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하시는데 이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제가 행정 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다 들어주는 자리입니다. 다 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충청도에서는 이 불도저를 갖고 와서 이렇게 관공서를 들이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듣는 데 하지만 오늘 좀 더 유익하고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 김영선 교수님 가능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가능합니다. 예, 현재 그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임하고 계시고 있고, 또 이 관련 주제로 또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 토론회에서 종종 뵌 것 같은데,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준비한 자료가 있어가지고요. 준비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교수님하고 뭐 저는 뭐 아까 이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참 오랫동안 그런 그 학문 수행자로서 같이 이런 그 사회적 소수자에 관련된 연구라든가 또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한 어떤 미래를 위한 교육 발전에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그 결을 좀 같이 한다 할까요?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 또 제가 있는 학술지에 편집위원도 하시고, 그런 그 학문의 그런 교환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영희 교수님의 그 사회적 약자,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에 대한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제가 이제 다문화 학생에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좀 얘기를 전 천부인권이라는 거, 물론 여기 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천부인권이라는 건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것일 거예요. 뭐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있어요. 특히 그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앞서 우리 박 선생님께서 얘기했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에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사실 그 운전하고 가다가 집중하기 위해서 원래 집에 가서 토론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박정희 선생님 그 토론한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길 옆에 가에다 세워놓고선 토론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뭐랄까 어, 사회적 소수자를 연구하는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감, 장애인을 돌보는 또는 장애인의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공감의 마음들이 생겼어요. 왜 그 학교의 선생님들, 또 교장 선생님, 또, 다른 일반 학생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이제, 다문화에서는 이제 비다문화 뭐 또는 다문화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이주 배경, 정주 배경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일반 학생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데 아마 장애인 그 교육 쪽에서는 뭐 특수화라든가 일반화 이렇게 뭐 용어를 쓰겠죠. 근데 그러면 일반화의 그 학부형들이 정말 특수화의 그런 학부형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천부인권이라는 부분들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정말로 그 생명을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점을 좀 강조하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국가나 사회는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 사회계약설이 이펀주의라든가 법치주의, 물론 우리가 작금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라는 다른 말을 통해 가지고 도입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뽑은 시민의 문제겠지만, 그렇게 뽑힌 사람이 임명한 모 장관의 집에서 20억, 30억 다발이 나왔어요. 그러한 그런 우리 뭐랄까요? 통치자들의 그런 윤리들. 예를 들어서 정말로 통치자가 시민들이 통치권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 모두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통치자고 통치권을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을 할 때 정말로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는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한다면 일을 하고 있는 관리든 공무원이든 통치자든 좀 더 밝고 좀 이런 사회 계약서에 의거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하죠. 이 세계 인권 선언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천부인권 선언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DEI라고 하죠. 이게 다양성, 형평성, 포용이라는 개념인데요. 요즘에 우리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DEI가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영희 선생님께서 얘기한 그 사회적 소수자를 대하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저자가 매너리즘, 편견과 고정관념, 독단, 오만함, 영구주의, 서열과 순서 매기기, 동조화, 완벽주의 이런 것들을 DEI를 방해하는 8가지 덫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내놓는 얘기가 그래서 이런 진정한 DEI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아 확장. 뭐 저희 다문화융합연구소에 2개의 학과가 있어요. 다문화교육학과하고 인문융합치료학과가 있습니다. 학과의 특히 인문융합치료학과의 핵심적인 목표가 자기 돌봄인데 자기가 이기적으로 자기 돌보는 게 아니라 관계적을 통해서 타자를 통한 자기 돌봄이거든요. 여기서 자아 확장도 아마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관계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자아 확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유와 기다림, 호기심과 회의, 또 뭐 역지사지, 경청과 관찰. 우리 아까 우리 권형준 선생님이 경청을 아주 잘하고 행정심판이 얘기하면서 경청이 주된 그런 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경청과 관찰이라든가 능동성과 유연성 등을 생활 속에서 구현할 때 개인이나 사회, 국가가 더 성장하고 번영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반. 저는 이 DI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윤리로 실천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250만 국민의 총 인구수의 5% 정도가 우리하고 다른 배경의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나가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교포들, 재동포라고 하죠. 750만 명이에요. 그럼 750에 250 더하면 대략 1000만 정도 되는 거고 5천만으로 따졌을 때 20% 정도가 이미 다양한 배경 속에 살고 있죠. 이미 우리는 초다문화 사회를 살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런 DI를 실천하는 세계 시민. 그러니까 이 DI를 실천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교육의 문제들을 다 넘어서는 거죠. 그런 건 다 그 안에 포괄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특별히 어떤 신체상의 또는 뭐 문화상의 차이라든가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처럼 드랍한 학생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다 이 안에 우산 속에 씌우면서 결국에는 이 DI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새로운 윤리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쓴 책입니다. 공존의 사역이라고. 이 책은 10년 가까이 교양 과목을 가리키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 이영희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통합교육의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통합교육을 넘어서 이 공존교육 가야 된다. 통합교육 그러면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어, 소셜 인테그레이션, 뭐 소셜 인클루전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태동이 됐죠. 근데 이 통합이라는 개념은 마치 그 탑다운 방식이나 제도적인, 사회 제도적인 그런 용어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공존 그러면 굉장히 개인 정서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개인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갈등, 경쟁, 협동, 그 안에 상호작용을 하고 더불어 삶을 사는 곳,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고 그것을 선택한 우리들이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한 게 헌법이고, 헌법대로 잘하면 돼요. 헌법대로 잘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법에 규정된 대로, 헌법 이외에 그 뭐 조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약들,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뭐 사회계약서에 의거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걸 잘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까 박정희 선생님도 66, 근데 22라고 하죠. 그런 것도 66으로 지키게 된다면은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뭐랄까 지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 사회가 차이가 차별되지 않고 다양성, 아까 DEI 얘기했죠. 다양성으로 소통되는 공존의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여기다 쓰고 나와 너의 위치와 입장을 바꾸어 보는 작업. 아까 장애인, 비장애인, 또 뭐 이주민, 정주민,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 안 청소년들 이런 위치와 입장을 한번 바꿔보는 작업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타자들이 이해하는 연습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나와 너의 위치와 입장을 바꿔보는 작업을 좀 여기다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얘기를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렇게 멋지게 나와요. 2022 교육과정에. 뭐, 우리 이영희 위원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교육. 아까 제가 DEI에서 아이가 포용이죠. 포용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조적 혁신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게 2022 교육과정의 비전이에요. 지금 2022 교육과정이 실용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나오죠. 개별성, 다양성, 분권화, 자율화. 그다음에 공공성, 책무성, 디지털 기반, 이게 AI 때문에 나온 건데 이 네 가지 축으로 모두를 아우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라면 국가 문서거든요. 2022 이후에 앞으로 우리 교육이 이렇게 포용교육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한 내용이에요. 이거대로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거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추진 과제가 이제 네 개가 있어요. 이게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마 요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희 의원께서. 기초학력 보장 배려 대상인 특수교육, 다문화 등 교육 체계화. 요거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지속 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강화. 특히 디지털하고 생태 전환 교육이 매우 중요한 그 위상을 갖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그 람사르 총회가 아프리카에서 열립니다. 근데 거기 우리 한국 대표를 참여하게 됐는데요.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이 생태 전환 교육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미래 어떤 기후 위기를 넘어서고 또 세계 시민을 갖출 수 있는 세계의 문제라는 거, 지구, 지구 주권자, 지구의 주인이라는 생각들을 학생들이 갖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기반, 이게 이제 개별성에 의한 거죠. 다양성과. 내가 교육과정 개선, 체제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안착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제 추진 과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도적인 사람,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제가 빨간 걸로 하니요.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더불어 사는 사람은 제가 늘 강조하는 이 공존, 코이그지스텐스라는 공존이에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법인도 공존과 이음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더불어 사는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개념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존하기 위해서는 좀 뭐랄까 잠깐만요. 앞에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확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두 개 남았는데 이런 제가 저기 하나 제시했습니다. 모델을 예, 코크리에이션 거버넌스라는 개념인데 저는 이제
이 사회통합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존적 거버넌스, 예를 들어서 사회통합이 제도적 차원이고 탑다운 방식의 관료 시스템에 기반했다면 제가 제안하고 있는 공존적 거버넌스는 사회적 상호작용, 뭐 갈등, 경쟁, 교환, 협동, 또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적 작용에 근거하고 해당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책이 요망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이영희 교수님이 작업하는 것도 그 사실 오늘 우리 이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에 발표하는 것도 의견을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국가 교육의 어떤 대계를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지원 방향에서 사실 이제 오랫동안 교육학에서는 이제 분리시킬 거냐, 통합할 거냐는 논쟁들이 많았죠. 당연히 이제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통합보다는 이제 우리가 공존의 교육으로 가자라고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적극적, 소극적이라는 개념은, 이게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다문화 교육을 할 때 그 학생에 대한 해당하는 교육. 자, 그러면 다문화 학생들이 유한 교육, 고학생만이 유한 교육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건 소극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장애아를 위한 교육.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 아이들만 위한 교육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이해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다수의 사람들이 특수한 신체적인 그런 결함이 있는 아이나 자녀들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이게 전 적극적인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화 박탈론과 문화 차이론을 대비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세계 시민론, 우리가 세계 시민의 입장으로 그 우리 모두가 지구에 존재하는 존재자로서 서로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아까 다양성에서 DEI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형평성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존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이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지원은 단순히 그 복지를 넘어서 정의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그 공존의 교육 문화와 제도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이영희 교수님의 그 제안에 대한 그 철학적 지지를 표현한 내용인 듯한데 두 분 토론자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그 짧게 우리 발제하신 이영희 교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그, 뭐, 답변이라기보다, 먼저, 이제, 박정인 교수님, 그러니까 토론문은 저는 이제, 어, 사전에 볼 때도 그랬지만,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좀 너무 뭐랄까, 마음이, 어, 죄송스럽고, 그다음 무거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이렇게 샅샅이 제가 잘 모르는 분명히 있고 근데 이게 그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그 교육 관련자의 입장으로 안타깝고 또 그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가 뭐 그걸 할 수 있는 그 이제 사람은 안 되지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뭔가 중요한 제안을 이제 그 어떤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다고 해서 얼마나 또 이제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이 현장에서 이게 실행될 것인가. 이런 어떤 뭐랄까 회의감도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우리 박정인 박사님의 현장 이야기 오늘도 들었지만 그 전에 다른 어, 통합교육을 좀 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 말씀도 좀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어, 세심하고 촘촘하게 뭔가를 좀 만드시면 그래도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그냥 이론적인 배경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분이 좀 이렇게 딱 잡고 뭐 정책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간 시간과 또 교육부에서 인원도 많고 전문가도 많을 텐데 왜 안 됐을까? 이런 사실은 안타까움과 좀 뭐랄까 회의감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 김영순 교수님 토론문에서도 그걸 느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육에서 이런 인권의 측면에서 특히 교육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교육을 천부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영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육을 하나의 국가 발전의 무슨 수단이나 인력 양성의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나 철학적 고민을 안 하시는, 할 기회가 없는 그런 교육 관련자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육자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교육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실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더 절박한 그리고 교육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잘 실행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절박함은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막연함이 또다시 한번 들고요. 어, 오히려 박정인 교수님께는 제가 한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자녀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통합교육이,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건 아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특수학교로 분리교육을 원하시는 그런 상황인지, 일반 학교에서 그게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면 일반 학교에 가면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그 지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서 차라리 특수학교로 이렇게 원하시는 건지 학부모들이 그런데 특수학교 짓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생각이신지 제가 오히려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학습권이 있는 만 19세까지는 우리 이제 청소년들을 비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법의 정확한 명칭이 특수교육 대상자고 비장애인 학생 이렇게 이제 법정 용어고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네, 네. 이제 특수학교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일반 학교에서 도움반의 상황이 음,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1학기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장애 친구들은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은 아시다시피 특수학교는 학력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녀도 특수학교에 유치원 3년을 다녔고, 그 다음에 초등 6년을 다녔고, 중학교 3년을 특수를 다녔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는 이제 모든 저희 학교에 190명 엄마를 대표해서 그냥 제 아들이 퇴학당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퇴학당하더라도 이제는 교실은 만들어주고 후배들을 위해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특수교육이라고 해서 그래도 이쪽으로 오면은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해서 PBS 같은 것도 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특수교사가 있으니까 그 교사 선생님한테 공개 수업 받을 때 그래도 우리 애들 보러 엄마들이 한번 공개 수업 날 가볼 수도 있고 이렇지만 당연히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음, 거의 이제 뭐 바보 바보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이제 당연히 도망가고 싶고요.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 지금 근로상 50명 상시 고용자 있으면은 한 명을 무조건 고용을 하지 않으면은
1억 원 벌금을 줘서 지금 장애인 고용공단에 발전기금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그냥 벌금을 내거든요. 그냥 장애인을 안 고용하고. 그래서 저희는 바라는 게 그냥 장애인들끼리 일하는 그냥 그런 특수 고용장을 만들어 주시고, 대신 소속은 KT 소속으로도 거기 와서 일할 수도 있고, 모 소속으로도 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같은 지역 안에만 같이 살면 되지. 아플 때 병원 가고, 우리가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이민 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우리 멸시하는 사람들하고 있고 싶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교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만들라 그러면 난리 나니까, 예, 우리 말도 못하죠. 예, 송파구는 말도 못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희 선생님이 직접 이 정책을 좀 제안하고 이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현실을 좀 잘 알고 계시니까. 어, 이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은아 선생님, 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적 소수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항상 상존하고 있는데 공존적 차원에서 일반 시민의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방안이나 정책에 대한 고려가 뭐가 있느냐? 예시로 그 대학에서 이제 교양 교육으로 접근하는 방법 어떤가?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좀 답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건가요? 예, 뭐 누구도 좋은데 예, 예. 일단 하셨으니까 예, 사실은 저도 지금 질문해 주신 최은하 선생님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김영순 교수님 아까 발표 자료 보면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에 관한 어떤 철학적 인식, 이해 이런 것들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교육학자들은 맨날 그 교육학 테두리 안에서 뭐를 교육을 잘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교육이 뭐가 돼야 될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은 사실 많이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고 우리가 그 같이 가야 되는 공존의 어떤 그런 어떤 교육의 그 방향성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그 부분에서 교육학자들도 물론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런 그 교육의 인식에 관한 어떤 확대, 그다음에 이런 인식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해답은, 그러니까 뭐 해결 방안은 아니고요. 저는 이런 사회적 약자나 이런 어떤 그 공존 부분이, 어, 이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힘 있는 그 집단 그리고 돈이 되는 어떤 그 집단과 계층에 좀 정책이 몰려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고 필요한데도 이거에 관한 어떤 관심이 부족하고 또 이거에 관한 그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뭡니까? 그 우리가 많이 아는 무슨 뭐 외고 뭐 특목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막 목소리들을 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사회적 약자들은 저도 외국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또 이 다문화 학생들은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런 어떤 그 장애 학생 이런 부분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 항의하면 잘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셔서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이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들의 목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인식 개선이 되려면 일단은 이분들의 어떤 이런 절박함이나 이런 중요함이 목소리가 더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식은 어떤 것이 최선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정치가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사실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그러면서 이슈가 돼야지 또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막 교양교육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제 생각은 그렇고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양 수업을 직접 하고 있는데, 다문화사회와 공존의 인문학이라는 그 교양 과목을 해요. 교양 과목에서는 입장을 바꾸는 거를 하거든요.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롤플레이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 교양 과목이니까 한 30명씩 3개 클래스를 하는데, 다 모든 전공이 다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어색하죠. 근데 목표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 자기 그룹에 그 뭐 이주민이 있다든가 사회적 소수자가 있다든가 해서 역할을 정하고 그 소수자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연구로 보여주는 거예요, 끝에. 그러면 학생들이 물론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거지만 적어도 그 학기 동안은 그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느낌들을 적어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그 수업을 만들고 그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월 3일에 그런 정말로 얼토당토 없는 그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런 우리 한국에서 벌어졌죠. 저는 25년간 사회교육과는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학과예요.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리키는 학과고 사회교사를 양성합니다. 저희들의 학과 목표도 민주시민 양성이에요. 12개의 사회교육과의 교육 학과의 목표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민주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전 아까 박 선생님께서 그런, 뭐 민원 제기했을 때, 스스로 뭐 이렇게 약간의 좀,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인상? 또 뭐라 그럴까, 정당한 권리를 얘기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뭐라고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몰리는 거라고, 그것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통합교육, 아까 얘기한 공정교육이죠.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박정인 선생님처럼 그런 아이들이 위해 가지고, 이게 분리해 가지고, 뭐 장애인, 또 다문화 학생, 사회적 소수자끼리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이게 통합이 돼야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더 이해하는 측면으로 돌아서야지 우리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지금은 좀 힘들고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오랫동안 사회교육과에서 예를 참여, 뭐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실천하고 참여에 대한 얘기를 누누이 많이 해요. 안가주망이라 그러죠. 근데 안가주망으로 민주시민을 만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 글쓰기라든가 시쓰기라든가 결국에 개개인 간에 뭐 어떤 개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 간의 어떤 심리 정서적 연민 같은 거죠. 그걸 느낄 수 있는 뭐 글쓰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감수성에 대한 교육들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저도 조금 중요한 거라서 실질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그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한국어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되게 높아서 한글을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 교육을 조금만 뭐 일주일만 시켜도 충분히 어른들이 지금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한국어 선생님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조금 이게 안산에 보면 원곡동에는 외국인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그래서 수업이 안 된대요. 한국어를 몰라서. 이렇게 인재풀이 많은데 조금만 관심 가지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아니면 돈을 조금 주고라도 이렇게 1대1 매치를 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이게 답답해서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제도를 조금 도입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제가 네. 지금 시간이 음, 이제 오버가 돼서
여기 미안합니다. 또, 예, 질문이 또 세 개가 들어갔거든요. 예. 금방 이제 강신하 대표님 질문과 여기 지금 세 분 질문, 그 통합이냐 분리냐의 렌즈는 너무 이분법적 사고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 하나 있으시고, 사회적 약자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재와 같은 이제 인력 예산 인프라 상황에서 지금 이 이주 배경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현실적으로 좀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 이제 좀 아울러서 이 지금 오늘 이영희 교수님, 김영순 교수님 요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좋은 질문들 또 의견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또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을 주신 부분들 이제 통합이냐 분리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영순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어떤 통합이라는 그런 용어보다 공존이라는 그런 용어가 더 정말 필요하겠다, 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근데 이 참 교육이 어려운 게 뭐 용어 하나 바꾸는데도 또 굉장히 반대하고 뭐 이런 저기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원래 이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백년지대계 교육이 돼야 된다고 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 건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사회에는 또 다양한 이념을 가진 분들이 또 계시고 그분들이 또 다 교육에 관한 어떤 관심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 이렇게 용어 같은 것도 뭐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바뀐다기보다 뭔가 하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준도 저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큰 어떤 영역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다문화 학생, 뭐 장애 학생, 그 학교 밖 청소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교육비가 어느 정도 이들한테 들어가는지 교육부 예산을 뭐 정확하게 제가 알진 못합니다. 아마도 또 이렇게 별도로 통계 산출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들이 교육부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다른 그 부처의 지원들을 종합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따지면 또 그 예산 규모라는 게 조금 교육부 예산만으로 현실성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지원센터 이런 게 다 교육부의 어떤 그 예산보다는 다른 부분의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여전히 기득권이나 그런 어떤 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오늘 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하지만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너무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은 정말 있어요. 왜냐면 대입, 전 국민의 관심사, 뭐 대입제도 개편, 뭐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정말 밀리고 왜 밀리냐, 이게 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대다수의 분들이 관여되는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은 정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확실히 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촘촘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할지 사실 그런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국가가 집중하고 강조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다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행하는 부서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하는지, 그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쉽다는 거예요. 왜 여지까지 그런 관련 부처가 있는데도 못한 건가 안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궁극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그리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주신 이야기들,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든 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거에 관한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이신 선생님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선생님들께 좋은 의견도 들었지만 선생님들께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얘기해 주시는 거, 이거가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그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 부족한 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신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한테 해당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우리 한국은 뭐 자격증 이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교사 자격증이 3급, 2급, 1급 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은퇴 교원들도 그걸 하고 싶어 하지만 자격증으로 규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은퇴 교사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또는 은퇴하고 나서 그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거나 그거를 뭐 국가나 교육청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그런 방식을 해준다면 이미 교육학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한국 교육을 함께 한다면 굉장한 그런 뭐랄까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 재정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이영희 교수님이 얘기한 교육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소수 학생들이 위한 교육 재정은 거의 형편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기구로 해가지고 교육부 예산들이라든가 복지부 예산들에서 하겠죠. 근데 지자체 예산이 꽤 커요. 그래서 지역자치단체의 시의원, 구의원, 여기 보니까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에 의원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의원들이 그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예산이 되게 크거든요.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 단위에, 예를 들어서 광역시 단위에는 교육위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인데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들에 대해서 거기서 심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교육에 정말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의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정인 선생님이 본인이 시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 뜻을 가지고 의원이 돼서 정책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저는 국가교육이라는 게 교육은 100년 대계거든요. 그냥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과정에서 입시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아까 지금 이영희 의원님께서 가서 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입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입시가 과연 우리 100년 대계를, 물론 개인의 100년 대계, 개인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더불어 사는 인간하고 배치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교양적이고 더불어 사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100년 대계를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수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유네스코에서 2015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더불어 삶을 위한 교육이 나와요. 리빙 투게더가 나오고 있거든요.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교육 선진국, OECD 국가에서 교육 선진국의 교육 재정들을 한번 보세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 사회적 소수자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엄청난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 뭐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뭐 교수들이라든가 교육계 엘리트들이 서구 다 좋아하잖아. 막 서양도 좋아하고 미국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왜 그런 걸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입시제도 하나, 경쟁 위주의 입시제도 하나 못 바꾸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깨어있는 이와 같은 우리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에서도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시겠지만 적어도 너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못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정책을 위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요게 그 책상 공간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인 선생님 짧게 예,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 친구들도 공부를 해야죠. 책상이 있어야 하고요. 학교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피크닉이나 하고 돌봄이나 받아라 이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보고는 벌써 이게 이제 장애인 너희가 배우면은 뭘 배우겠냐? 결국 우리들 서브지. 너희 생명은 우리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나 이런 것도 너희는 청소나 해라. 어, 그리고 너희 나와봤자 뭐 공부를 하겠냐라고 하지만요. 제 자녀 지하철 전 노선 다 외우고요. 우리보다 나을 때도 훨씬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냥 뭐 피크닉 온 거 아니고 학교 와갖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위한 어떤 교과서나 이런 것도 지금 심각하고 집기가 부족한데 다 책상을 없애고 야 8평에서 피크닉을 해라. 그래서 저 지금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예, 사실은 예,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모르지만 네, 조금 알겠습니다. 그 간극이 좀 좁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근데 오늘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글의 요지가 그래서 박정희 선생 회의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 외에 뭐 의식 전환 제도적 개선에 이제 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세가 필요하다는 이제 손듣기 우리 대표님 말씀이 있고 우리 진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론장에서 서로에 대한 공존을 느낄 수 있는 장이 먼저다라는 말씀하셨고 우리 저 박옥현 선생님은 은퇴 후에 이제 그런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좀 더 활용하자. 뭐 또 황상희 선생님 또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 정도로 그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그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직면한 교육적 현실을 돌아보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현장 중심의 대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방향을 지향해야 할지 구체적 사례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의 그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미래 교육 정책 수립과 실천 전향에 반영되어서 사회적 약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교육 복지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에서 발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또 활발히 의견을 나눠주신 토론자와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그 토론회를 마치면서 이 사회자의 지위를 우리 장재옥 대표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뭐, 감명 깊은 토론이었네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저도 뭐, 질문을 할까 하다가 마지막 마이크가 저한테 올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주 사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진행을 깔끔하게 잘해주신 우리 권현주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게 생겼어요. 헌법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할 때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사실은 제도가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 가족법 개정이 되고 나서 상당 부분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완화가 되고 여성의 교육에서의 기회라든가 사회에서의 이제 발언권이 높아진 것은 가족법 개정의 힘의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교육 토론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인데 헌법 제1조에 인간의 존엄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멘션 비르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어, 사람의 존엄성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조 규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1조, 우리가 달고 있는 이제 국민 주권 국가가 1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에 머무르고 있죠. 제10조에 우리는 이제 인간의 존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10조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제가 이제 이게 이 국가주의가 강하다 하는 얘기하고 그것이 결국 이제 또 권위주의 정부하고 쉽게 이어지기도 하고 계엄 사태도 그런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좀 못 벗어난 사람들이 벌이는 행태가 되어 있기도 한 건데요.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 예, 국민주권 국가를 표방하게 되는데 사실은 국민주권보다는 시민 국가가 더 나은 거고요. 네, 사람 중심 국가 이렇게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아, 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 교육도 아까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유교적 전통 속에 차별과 구별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좀 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차별에 그냥 익숙하게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다문화의 문제나 장애 학생의 문제나 이 학교 밖 학생들의 문제, 그것도 다 역시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 제 1조를 한번 좀 건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1조로 인간의 존엄,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1조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구태여 국민과 아닌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구분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오늘 수고를 많이 하신 권영준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게 되네요. 예. 답변 들려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예, 오늘 상당히 진지한 토론, 또 의미 있는 토론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발표해 주신 이영희 교수님, 다시 감사드리고요. 또 아주 절절한 토론 해준 우리 박정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순 교수님 어, 아주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토론도 아주 유용하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까 어, 40명 가까이 성원이 되셨는데 아직 여전히 많이들 남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또 2주 후에 여러분들 또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 어, 화면에서나마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